어머님, 냄새나고 쪽팔리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그 말을 들은 건 현관문 앞이었습니다. 손이 뒤틀리도록 일해서 만든 전복장을 들고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간 그 문 앞에서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아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된 시간장 단지 하나를 끌어안고 결심했습니다. 2번 다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날을 만들겠다고. 누군가는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산골로 들어가 장독대를 닦는 할머니를. 그런데 3년 뒤 그 며느리가 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쪽팔린 인생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복장을 싸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간장 비율을 맞추고 숙성된 것들 중에서도 제일 잘 된 것만 골랐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면 전복장 하나면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37이 됐습니다. 밑반찬도 3가지를 더 쌌습니다. 지은이가 맵지 않은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 간을 싱겁게 맞췄습니다. 며느리 입맛까지 챙겼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68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얼굴 한번 보는데 무릎쯤이야.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 친구들 목소리였습니다. 파티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왔습니다. 파티 시작 전에 반찬만 전해주고 조용히 가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찬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어머님, 지은이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나야. 전복장 가져왔어. 민우 좋아하니까. 잠깐만 들어가도. 어머님,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친구들 왔거든요. 어머님이 오시면 좀 그래요. 좀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금방 갈게. 반찬만 두고. 어머님,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냄새나고 쪽팔리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친구들이 어머님 식당 아줌마인 거 알면 저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지은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반찬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무거웠던 게 아니라 손에 힘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우야. 속으로 불렀습니다. 문 안에 있을 아들을 향해. 나와라. 한마디만 해라.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나와서 얼굴만 보여줘라.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인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문을 반쯤만 열고 서 있었습니다. 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버스 타시면 냄새 때문에 민폐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장인지 세지 않았습니다. 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흰 봉투를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민폐라고 했습니다. 버스에 타면 안 될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 손에서 나는 냄새가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먼저 놓았습니다. 바닥에 가방이 쓰러지면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전복장 국물이 복도 바닥에 번졌습니다. 진간장 빛깔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쪽팔린다고 했습니다. 이 손이 30년을 식당에서 일한 이 손이 민우 대학 등록금을 벌어준 이 손이 의대 6년을 버텨준 이 손이 쪽팔린다고. 저는 쏟아진 반찬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손마디가 쑤셨습니다. 예전부터 쑤셨지만 오늘은 유독 더 아팠습니다. 흰 봉투는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뒀습니다. 택시값이라고 했습니다. 받으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지는 건지 몰랐지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 담고 일어서면서 문을 한번 봤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이 마주쳐서 고개를 꾸벅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냄새가 민폐라고 했지만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이 지나쳤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가고 있겠지. 나는 오늘 무슨 꼴을 하고 집에 가는 건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뒤틀린 손마디, 갈라진 손바닥, 지워지지 않는 간장빛 얼룩. 이 손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밥을 먹여 키운 이 손이.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면서 버스 안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쏟아진 전복장 때문에 가방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내일 닦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가, 찰칵 닫히던 문소리가, 흰 봉투를 내밀던 지은이 손이, 버스 타시면 냄새 때문에 민폐니까 손을 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손마디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버린 마디들. 식당 일을 시작한 게 38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30년. 이 손이 30년을 일했습니다. 민우 중학교 입학할 때 이 손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의대 6년 동안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못 내겠다고 한 적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들이 6년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가고 그래도 웃었습니다. 민우가 의사가 된다는 것 하나로 그게 쪽팔린 손이랍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혼자였으니까요. 소리를 내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가슴이 쥐어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멈추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 발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 복도가. 그러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멈췄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방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민우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을 걸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제 손으로 못을 받고 액자를 걸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오늘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유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30년 된 시간장 단지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5번 했어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이 시간장을 조금씩 써가며 맛을 배웠습니다. 내 장맛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울고 나면 가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면 오히려 맑아지는 순간.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방에서, 이 골목에서, 이 식당에서 계속 살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이 나오지 않는 그 문 앞에서도 그냥 참고 버티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68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 아줌마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단지였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부엌에서 사셨습니다.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그래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을 담그면서, 김치를 담그면서 이 손이 있어서 가족이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찬장에서 쌈짓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비상금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3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그 세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요. 이제 제 할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요. 이제 좀 살아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남 챙기느라 제 걸 모았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민우 졸업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이 방을 나가면 이 사진도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 얼굴은 제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액자가 없어도 낡은 앞치마를 개켰습니다. 30년을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얼룩이 지워지지 않고 끈도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고 있다가 내려놨습니다.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낡은 것을 들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장맛은 이 앞치마 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장 단지를 들었습니다. 쌈짓돈 봉투를 챙겼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68배 흔들리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저를 식당 아줌마로 부르지 않는 곳, 이 손이 쪽팔린 손이 아닌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걸었습니다. 시간장 단지가 묵직했습니다. 쌈짓돈 봉투가 가슴 안주머니에서 느껴졌습니다. 손마디가 쑤셨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버스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사라지고 나무들이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굽이굽이 휘어지는 길을 버스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객이 저 포함 셋이었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집이 10채도 안 됐습니다. 경로당 하나, 슈퍼 하나, 그리고 드문드문 자리 잡은 낡은 집들. 버스가 돌아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새소리만 남았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저를 아는 사람도 없는 곳.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폐가를 싸게 임대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칠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된다고. 집을 찾아 올라가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두 분이 저를 봤습니다.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요. 서울서. 여기 왜? 좀 쉬려고요. 두 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더 낡았습니다. 지붕에 이끼가 끼었고 마루가 들떠 있었습니다. 마당은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됐습니다. 짐을 내려놨습니다. 시간장 단지를 마당 한쪽에 놨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단지가 그 자리에 앉으니 이상하게 이 마당이 제 것 같아졌습니다.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 풀을 뽑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뽑았습니다. 식당에서 30년을 선 허리였습니다. 풀 뽑는 것쯤은 버텼습니다. 마루를 고쳤습니다. 못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봤습니다. 삐뚤었지만 됐습니다. 지붕은 혼자 못 고쳐서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이장님이 집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여기서 살 거요. 서울 사람이? 네, 왜요? 장 담그려고요. 이장님이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알겠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당이 정리됐습니다. 집안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쪽 햇볕이 하루 종일 드는 자리, 돌을 골라다 깔고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시간장 단지를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단지가 햇볕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을 탔습니다. 약초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에 넣을 재료들을 직접 구하려면 산을 알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길을 몰라서 2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은 3시간, 그 다음 날은 반나절,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그게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 서울 할머니 또 산에 갔대. 혼자? 길도 모르면서? 미친 거 아냐? 들렸습니다. 안 들린 척 했습니다. 장독대를 매일 닦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뚜껑을 열어 안을 살펴보고 바깥을 닦고 햇볕이 잘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장 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된장을 담갔습니다.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간장도 새로 담갔습니다.
장을 담그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것이 아니라 제 것이었습니다. 언제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매주는 어느 시점에 띄워야 하는지, 햇볕과 바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머리로 외운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손이 쪽팔린 손이랍니다. 장독대를 닦으면서 가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은이 말이. 근데 이상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 담그는 거요? 네, 냄새가 좋던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냄새가 좋다고 했습니다. 쪽팔린 냄새가 아니라 좋은 냄새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많이 담그면 드릴게요.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된장을 한 단지씩 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맛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살면서요. 살면서 이런 맛이 나와요? 우리 엄마 된장 맛이 나네. 이거.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엄마 된장 맛. 제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 시간장 단지에서 시작된 맛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못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장독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아무리 바빠도 밤이 되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서, 이 손이 쪽팔린 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나서, 그때 연락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장독대를 한번 닦았습니다. 밤에도 닦았습니다. 버릇이 됐습니다. 내일 또 산에 가야 했습니다. 약초 캐는 길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산에 오른 지 6달째였습니다. 처음엔 2시간 만에 내려오던 길을 이제는 반나절씩 다녔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어떤 약초가 나는지, 어느 바위 밑에 물이 좋은지 이제는 눈을 감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산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당 골목보다 더 편했습니다. 장독대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장 단지 하나였는데 지금은 크고 작은 독들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산에서 캔 약초로 담근 것들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뚜껑을 열어보고 닫고 햇볕을 확인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미친 할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된장을 얻어가기 위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친척한테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그 친척이 더 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퍼줬습니다. 아직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날도 산에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약초를 캐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서둘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목소리가 산 아래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바위 옆 좁은 길목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줄쯤 됐을까요?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등산화는 신었는데 배낭이 너무 작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 같았습니다. 길을 잃으셨어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내려가는 길을 잃었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어디로 가셔야 해요?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데. 저 따라오세요. 길을 안내했습니다. 남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여기 사냐고, 혼자 사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내려오니 해가 거의 졌습니다. 남자가 차 키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멈칫했습니다. 저 뻔뻔한 부탁인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대충 끓인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취나물을 넣었습니다. 시간장에서 뜬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 한 모, 버섯 한 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남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술 떴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해서 봤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압도된 표정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혹시 이거 된장찌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살면서요. 어머니, 이건 그냥 살면서 나오는 맛이 아닙니다. 남자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치 맛을 하나하나 분해하듯이. 된장,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시간장 쓰셨어요? 네. 몇 년 된 거예요? 그 단지는 30년 넘었어요. 제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남자가 숟가락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저 요리 연구가입니다. 20년 됐어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 찾아다녔는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이거 그냥 된장찌개예요. 아닙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나 낼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이 손맛, 아무나 못 내요. 얼마나 장 만드셨는지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에 그 맛과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오래 장을 만들었는지.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쪽팔린 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담긴 손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영상 찍어도 될까요? 장독대랑 이 찌개랑 제 채널에 올리고 싶어서요. 채널이요? 유튜브요. 구독자가 좀 있어요.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100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찍으라고 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가 장독대를 찍었습니다. 시간장 단지를 찍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찍었습니다. 손도 찍어도 될까요? 뒤틀린 손마디, 굳은 살, 간장빛 얼룩. 이 손이 이 맛을 만든 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가까이 찍었습니다. 30년을 숨겼던 손이었습니다. 아니, 숨긴 건 아닌데 부끄러워했던 손이었습니다. 지은이 말을 들은 뒤로는 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손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영상 올리면 연락드릴게요.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번호를 줬습니다. 남자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 같았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 찾아와서 된장찌개를 먹고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였는데 시간장 단지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영상 올렸다고 했습니다. 링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제 장독대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제 손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이건 절대 인간의 솜씨가 아닙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수백 개였습니다. 아니, 수천 개였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이 된장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저 손 봐. 저 손이 이 맛 만든 거잖아. 주소 좀요. 제발이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그러다 10개씩, 그러다 100개씩. 저는 장독대 앞에 서서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이 손이 쪽팔린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냄새가 민폐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을 담그고 포장하고 택배를 보내고. 근데 하루 100개가 넘어가면서 손이 모자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누워도 부족했습니다. 식당에서 30년을 일한 몸이었는데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고됨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2분한테 부탁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돈은 제대로 드릴게요. 2분이 흔쾌히 오셨습니다. 처음엔 포장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다 장독대 관리도 같이 하셨습니다. 손이 느셨지만 꼼꼼하셨습니다. 장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금방 익히셨습니다. 마당이 좁아졌습니다. 장독이 늘어날수록 마당이 부족했습니다. 옆집 빈터를 빌렸습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이장님한테 부탁해 마을 공터를 빌렸습니다. 장독이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2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2번째 봄이 왔습니다. 요리 연구가 이 선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PD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방송 한번 안 하실래요? 방송이요? 다큐멘터리예요. 어머니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면 민우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장독대만큼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제목이 상골 할머니의 30년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쌓였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순옥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공장 지어야겠는데요. 공장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장을 담그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서 마당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쌈짓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68살 노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3군데를 돌았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4번째 은행이었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신 분 맞아요? 상골 된장 할머니. 네. 은행원이 옆 직원을 불렀습니다.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대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지점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된장 저도 주문했어요.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당 아줌마한테는 대출도 안 해주던 세상이 장 담그는 할머니한테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공장이라고 하기엔 소박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기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들은 끝까지 손으로 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더 뽑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만 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분이 됐습니다. 순옥 씨, 우리 같이 일해도 돼요?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일이 손에 익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농사 짓고 음식 만들고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손들이 모여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이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옥가, 제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숨기거나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순옥의 손맛이라고 이름 그대로 써야 했습니다.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하는 젊은 친구가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세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다 괜찮았지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독대 그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게요? 좀 투박하지 않아요? 투박한 게 맞아요. 저도 투박하거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순옥가는 연 매출 100억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2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에서 전통 된장을 수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볼 때마다 장독대 앞으로 갔습니다. 시간장 단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마당 한쪽에 놔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로 시작한 것이 이제 수천 개의 장독이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단지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단지, 쪽팔린 손이 만진 단지. 어느 날 서울에서 기자가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누군가 제 손이 쪽팔리다고 했어요. 기자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기자가 한참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세요? 장독대를 봤습니다. 햇볕을 받아 빛나는 수천 개의 독들을, 그 사이에 처음부터 있었던 시간장 단지를, 가끔요. 근데 이제는 고맙습니다. 기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말 안 들었으면 여기 안 왔을 테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건 뉴스에서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가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의원 원장 투자 사기 피해 수억 원 날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화면에 병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우 병원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3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유사 투자자 문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병원 운영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가 압류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눈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야. 작게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게 산에 올라가면서도 장독대를 닦으면서도 혼자 밤을 새우면서도 항상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는지,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지, 손이 핸드폰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손이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예전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나타나서 조용히 뒷정리를 해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엄마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민우가 먼저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났습니다. 지은이 친정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지은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파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상류사회 진입이라며 저를 문전에서 쫓아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우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 집안이 무너지고 병원도 압류 위기고 그 사이에서 민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 아이 밥은 먹고 있는지,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쫓겨나고 쪽팔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아들 밥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가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대표님, 개인 전화라고 하는데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우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 민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잠겨있고 어딘가 부서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알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지냈냐고 묻는 아들한테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병원이 압류되고 나서야 전화를 한 아들한테 그래, 잘 지냈어. 어머니가 회사를 차리신 줄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몰라도 됐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 만에 들은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못하던 아이였는데, 제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던 아이였는데, 알아.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나왔어야 했는데,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인터폰이 꺼지던 순간이 발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 복도가 응, 미안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들으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먹했습니다. 민우야. 네. 밥은 먹고 다니냐?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인지 숨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먹고 다녀요. 그래. 밥은 먹어야지. 전화가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찾아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저녁 햇볕을 받아 독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장 단지도 보였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 저 단지 옆에서 놀았습니다. 장독 뚜껑을 열어보다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민우 생각만 했습니다. 지은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일은 따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별개였습니다. 민우가 잘못한 것과 지은이 잘못한 것은 달랐습니다. 민우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나오지 못한 겁쟁이. 아내한테 눌려서 어머니를 외면한 겁쟁이. 근데 그게 다 제 탓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키웠어야 했는데 어릴 때부터 힘든 걸 다 제가 받아내다 보니 민우가 힘든 걸 버티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그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면 너무한가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독대를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은이도 올지 몰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장독을 닦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장독을 닦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은이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산골까지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 서 있는 민우를 봤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양복이 헐렁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졸업사진 속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왔어. 들어와.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넉넉하게 퍼줬습니다. 민우가 밥상 앞에 앉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했는데 말없이 먹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밥 먹고 해도 됐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나왔어야 했는데. 응? 지은이가 막았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비겁했어요. 민우야. 네. 나한테 미안한 거 받아들일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더 중요해. 네. 병원은 다 날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게라도. 그럼 해. 내 도움 없이. 내가 평생 다 받아냈더니 내가 힘든 걸 버티는 법을 몰라. 그게 내 잘못이기도 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민우가 일어서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오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해. 민우가 돌아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시간장 단지를 봤습니다. 민우가 왔다 갔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3년 만에 봤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순호가가 커지면서 서울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회장실이라고 했지만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온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었습니다. 옷이 수수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앉아요.
지은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는데 말 편히 하세요. 됐어요. 이게 편해요. 저는 아무 감정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은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친정도 망했고, 민우 병원도 없어졌고, 어머님밖에 없어요.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3년 전이었으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장독대를 닦으며 단단해진 마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지은이 저한테 내밀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버스 타면 냄새가 민폐라며 택시비라고 내밀던 그 봉투. 복도 바닥에 뒀다가 결국 집어들었습니다. 3년 동안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안에 있던 돈은 오래전에 꺼냈습니다. 대신 서류 2장을 넣었습니다. 지은이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절연각서, 상속포기서,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건 3년 전에 이 봉투 저한테 주셨죠. 지은이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 타면 냄새 때문에 민폐라고 했죠. 기억해요? 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용물만 바꿔서. 지은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요. 반성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지은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다 되돌아오지는 않아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지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3년 전 복도에서도 너무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파티날 찾아온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너무했겠지요. 지금도 너무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래요. 너무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은 씨, 3년 전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손이 쪽팔리다는 말이, 내가 탄 버스가 민폐라는 말이,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그때 그 봉투를 왜 버리지 않았는지 아세요?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돌려줄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서늘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늘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명하고 가요. 어머님, 서명하고 가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가는 지은이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3년 전 그 복도에서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저를 가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닫은 소리였습니다. 같은 소리였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3년 동안 그 봉투가 있던 자리가 비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빌딩들 사이로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하늘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봄이 왔습니다. 산골 마을에 꽃이 폈습니다. 매년 봄이 왔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작년에도 꽃이 폈을 텐데 그때는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독대 닦고 주문 처리하고 직원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갔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왔을 때 꽃이 보였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한참을 이상하게 그게 사치 같았습니다. 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평생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삶을 30년 살았으니까요. 꽃이 피는지 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순옥가가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매출도 달라졌습니다. 해외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백화점 입점 매장이 늘었고 온라인 주문은 석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달라진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건물 한 층을 비웠습니다.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공간을 왜 비우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센터를 만들 거예요. 시니어 자립지원센터였습니다. 일할 곳을 잃은 어르신들이 다시 일을 배우고 작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발효식품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뭘 배워서 뭘 해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봤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제일 잘 배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손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손이 쪽팔린 손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제일 자랑스러운 손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센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0, 70, 심지어 80이 넘은 분들도 왔습니다. 다들 어딘가에서 쓸모없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었습니다. 냄새난다는 말을 들어본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그 손들이 모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이 순옥가 제품 중 하나로 나갔습니다.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어르신의 손맛. 잘 팔렸습니다. 아니, 가장 잘 팔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센터가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장독을 닦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 바쁜데 입도 바빴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쑥차였습니다. 산에서 직접 뜯어 말린 것이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복도에서 전복장 국물을 주워 담던 날이, 버스 안에서 손을 내려다보던 날이, 시간장 단지를 들고 버스 터미널로 걷던 날이, 그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은이 생각도 났습니다. 가끔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이미 됐습니다. 되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민우와 지은이 어떻게 할지는 그 둘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의원을 다시 열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처음엔 환자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니 조금씩 된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원래 할 수 있는 아이였어.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민우한테 눈물 보이기 싫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장 단지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장독들이 그 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시간장 단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 마당에 놔뒀던 그 자리에 그대로 단지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 손때가 묻은 단지. 이 단지 하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이 단지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엄마, 속으로 불렀습니다. 저 잘했죠? 그렇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들이 햇볕을 머금은 채로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발효되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냄새, 쪽팔린 냄새라고 했던 그 냄새. 지금 이 냄새가 제 향기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 손이 좋았습니다. 이 마당이 좋았습니다. 이 삶이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68배 시작해서 71가 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치열한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다운 3년이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장독대를 한번 닦았습니다. 버릇이었습니다. 밤에도 닦는 버릇. 이 버릇은 평생 안 고칠 것 같았습니다. 고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못 느끼던 감촉이었습니다. 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쪽팔린 인생은 없다. 내 손이 부끄럽지 않으면 그게 성공인 게야. 쪽팔린 손이라고 했습니다. 30년을 일한 손이, 아들 의대 6년을 버텨낸 손이, 그 손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손이 결국 100억짜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순옥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자식 앞에서 웃고 복도에서 혼자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순옥 씨의 이야기가 조용히 답합니다. 68배 시작해도 된다고. 시간장 단지 하나면 충분하다고. 여러분의 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손이 걸어온 길이, 그 손이 버텨온 시간이, 그게 전부 여러분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